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산 화물선 수에즈운하에서 좌초. 2. 한국 제2의 조선업 등장. 3. 한국 극비리의 중형 항모 개발 추진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5월 2023년에 중국의 MV 신 HAI TONG 23이라는 화물선이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되어 다른 국가들의 화물선, 특히 한국에게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의 화물선 사고로 인해 스웨즈 운하를 통한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화물은 이 문제로 인해 이동이 막혀버렸습니다. 스웨즈 운하는 세계적인 시장과 화물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 공급망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좌초된 화물선으로 인해 스웨즈 운하가 정체되고 화물 운송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한국의 운송회사들은 화물 배송이 지연되고 화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운송 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및 식품 등 시간이 중요한 산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화물 운송과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긴급한 조치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운송 경로를 찾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긴급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고로부터의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송 경로와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론적으로 MV 신 HAI TONG 23 화물선의 좌초 사건은 화물 운송 및 글로벌 공급망의 어려움과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외부 요인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과 전 세계적인 화물 운송 시스템의 유연성과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후 진입할 예정이던 선박들의 통항에 지장이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홍콩 선적의 이 화물선은 현재 홍해 쪽에서 진입하는 운하 남쪽 수로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운하 남쪽 끝부분에 선박이 갇히면서 해당 구간 운항이 중단됐으며 운하 양 끝에서 선박들이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타이주 고안이라는 조선사에서 건조되었는데요. 총 톤수 32,929TW 벌크 화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항을 졸발해 홍해를 거쳐 지중해 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은 이 선박이 현재 조종 불능, not under command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에서는 크고 작은 좌초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사고는 2021년 3월 길이 400m, 총 톤수 22만 4,000TW.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브노가 좌초에 엿새 동안 운하를 막아버리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을 빚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관리청 SCA은 에버기브노 좌초 사고 후 운하를 더 넓고 깊게 하는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사 중에 이번에는 또 중국 선박이 좌초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운하관리청은 예인선 세척을 급하해 사고 선박 신하이통 23 견인했고 이번 사고는 에버기브노 때보다는 빨리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건조한 이 선박은 엔진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버기브노보다 훨씬 작은 선박이었고 수에즈 운하관리청이 세척의 예인선을 급하해 빨리 견인을 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또 한번 글로벌 물류 위기가 일어날 뻔했는데요. 세계적인 물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중국산 화물선이 멈춰버린 이유가 엔진 오작동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중국산 화물선에 대한 신뢰는 또 한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에즈 운하는 한국산 배만 통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도약의 기회를 맞은 한국 조선업계는 얼마 전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은 45년 만에 대우 간판을 떼고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197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어 붙여진 대우조선공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화는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의 지분 49.3%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조선 빅3는 굳건히 그 체제를 유지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조선업 세계 1위를 사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한국조선 빅3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국 조선사들을 물리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올해 연간 수주 목표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86척의 선박을 수주해
누적 수주 금액 기준 10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수주 목표의 66%를 채우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물량인 LNG 운반선 대량 발주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추가 실적을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2020년 국내 조선 3사와 오는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 선표 예약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당시 계약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계약한 1차 물량은 54척이었고 이것은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전체 물량 65척 가운데 83%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업계 전반에는 올여름 카타르 물량이 풀리면서 매출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 LNG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선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7만 4천 미터 3급 LNG 운반선의 가격은 2억 5,600만 달러였지만 조만간 2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일손 부족이라는 난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업 호황으로 일감은 꽉 들어찼는데 일손이 너무나 부족한 건데요. 조선기업들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조선소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실은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4대 조선소 중 하나였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입주해 드라이독 2개를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수빅조선소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북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수빅만에 위치한 조선소로 한진중공업이 2006년 조성한 곳이었지만 2016년 조선업 불황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미국 투자펀드에 팔린 후 시설의 3분의 1은 필리핀 해군이 임대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일감이 밀려들어 자체 조선소 9개 도크가 이미 꽉 찬 상태입니다. 결국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만일 이 일이 성사된다면 필리핀에 최대 1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기 때문에 필리핀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수빅 조선소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때 아닌 굴욕을 안겼습니다. 중국 조선기업들은 사실상 한국이 수주하지 않은 것을 주워먹는 상황인데요. 비어있는 도크가 많아지자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중국 조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을 중국 헝리, 항력, 중공업에 맡겼습니다. 헝리그룹은 지난해 STX 다레니 조선소 등 자산을 인수하며 조선업에 진출했지만 그룹이 자체 주문한 선박을 비롯해 벌크선 정도의 일감만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인도 기준 수주 잔고가 149척, 302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중국 조선소에 일감을 떼어주어 인력 부족을 메우는 한편 수익성도 개선할 전망입니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저가에 수주한 과거 계약분의 기초 공정을 중국 조선소로 넘기고 국내 조선소는 고가 수주분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술 유출이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선의 일부 선체 블록만 헝리, 달력, 중공업에 헝리증공업의 다른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체 블록을 다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가져와 최종 조립 건조하는 방식으로 헝리와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품질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조선업 빅3가 3강 체제를 유지하다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조선의 양은 기존 상선에 삼성증공업은 해양 플랜트에 한화오션은 방산에 각각 무게를 싣는 방식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만 무엇이 되었든 한국 조선사들은 그동안 숱한 고난을 극복한 저력에다가 기술력까지 더해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나온 국가 공지사항 때문에 한국의 공장 근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국내의 한 군수업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리꾼은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는 아빠 늦게 들어갈 테니 먼저 자라 는 메시지라며 매우 바쁜 상황이 입박했음을 압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풀가동으로 공장을 돌린다고 한들 과연 가능하겠냐는 행복한 비명도 들린다는데요.
폴란드와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렇게 오피셜까지 뜬 것은 처음이라 주목됩니다. 또한 폴란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 멘트를 더하면서 유럽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는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안까지 한국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누구보다도 많이 각종 방문단을 수십 차례 파견한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이 정도 계약이 나올 줄 몰랐다는데 관계자들은 폴란드 정부 오피셜이 나오면서 기존에 숨겨진 tweet 이야기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매우 진지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예상 못한 금액까지도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의 K방산 패키지를 쇼핑한 내역과 유럽에서 크게 놀랍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국방부 장관결 부총리가 콕 집어서 유럽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우선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엄청난 량의 방산 제품을 수입 승인한 것이 공식화된 모양새입니다. 카친스키 부총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군과 장비 계약을 승인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우선 살펴보자면 K2 전차는 우선 180대의 주문을 확정한 상황이고 두 번째 단계는 KEPL, 즉 폴란드에서 기술 이전 등을 받아의 800대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종합 폴란드에 1000대의 K2 전차가 수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단일 최대 수출 물량이기도 하며 아마 유럽에서 이런 물량을 뽑아내는 계약을 맺은 국가는 폴란드와 한국이 유일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역시 1단계에서는 48대를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 2단계로 600여 대의 자주포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K2와 마찬가지로 K9에서 왜 1단계 수입을 추진하냐면 현재 한국에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초도 생산된 물량 중에 일부를 먼저 폴란드에서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또한 FA50의 경우에는 기존에 예상된 대로 48대가 2023년 중반 폴란드에 인도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 2경량의 다목적 훈련 및 전투장비로 폴란드 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지며 블록 20 표준으로서 한국에서 초도 분량 12대를 포함해 총 48대 2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적인 추산 분량만 24조 원대 분량인데 계약 과정에 놀라운 뒷얘기도 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가 KAI에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해 관계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보통 금액을 대부분 후려치려 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인도네시아와 같이 심지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아예 배짱으로 대급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확정되어 사인까지 한 대금을 추가적으로 깎거나 아니면 현물 대제를 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인리와는 상당히 다르긴 하나 이집트와도 역시 K9 자주포를 2조 원 규모로 재결하는 과정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면서 최근에야 그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역시 상황인 만큼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것으로 유럽에서 평화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긴박감 가운데 계약을 진행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해 누리꾼들은 이러한 한국의 빅딜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SNS상에서는 폴란드가 주문한다고 하는 분량은 심지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물량이다. 그 1000대의 K2와 600여 대의 K9이라면 당장 모스크바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동유럽 알 수 없는 매체의 소위 찌라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이며 이러한 물량을 주문하는 폴란드도 받아주는 한국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10조 원대 그 다음엔 19조 원, 급기야 24조 원까지 분량이 늘어나자 말이 안 되는 불랑이자 액수라면서 저것의 반만 성사가 되어도 기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보통 24조 원가량의 단일 계약이 맺어지면 매우 큰 딜이 성사되었다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의 그러한 빅딜의 5터부터 10배 이상의 규모가 그것도 답 한 번에 이뤄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지불해도 당연하다고 믿는 눈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부가 미국과 독일을 경험하며 현실을 깨달았다 말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연히 군수불자는 원하면 구매가 가능한 것이 주요 프로세스였고 다소 연장이 되더라도 별로 국가의 안보에는 지장도 없으며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과 당장 도입되기로 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어제계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국면입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 사태가 갑자기 변수로 나오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무기 공급이 타이트하다지만
미국은 우크라 사태 이전부터 무기 공급을 지연시켜 폴란드를 적지 않게 실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레오파드 전차 협상이 중단되면서 폴란드 대통령까지 분노에 맞지 않았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독일인의 약속 불이행은 폴란드인에게 큰 실망을 안긴다 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독일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전차를 무턱대고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군사업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자국 물량 생산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을츠 독일 총리는 앞으로 독일의 국방비를 GDP 2%로 증강해 세계 3위 규모로 늘리기로 했지만, 기존의 많은 라인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분량은 절대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부총리는 또 다른 한국 관련한 발업을 하면서 유럽을 진장시킨 모습인데요. 그는 한국 무기에 관해서 가성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극찬을 더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오는 군수품의 배송이 가장 적절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전곡을 찌른 말을 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한국의 각종 기업과 비공식적 협상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동안 특징을 발견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거의 모두 폴란드가 요구한 납기를 준수한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이러한 발언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서두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버러 에어쇼 이후에 한국의 FA50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실제 판버러 에어쇼에 KF-21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공군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것이 입증이 되자, 기존에 장시간 미국과 한국을 놓고 고민하던 콜롬비아는 20대의 FA50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폴란드가 50대의 물량을 가져간다는 소식에 잡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FA50 관련해 공군사령관이 직접 찾아 더욱 구체적 협상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뜸을 들이고 있었지만 현 시점엔 지금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판단도 더한 것인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니 결국 더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의 파묘 등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금 지불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UAE도 올 초에 한국과 천궁1을 익 4조 원가량 수출 계약하며 방산업계를 크게 들썩이게 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중동의 화약고에서 UAE는 빠른 판단으로 한국의 불량 생산을 선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추고 빠르게 생산하더라도 한국도 정해진 이상은 물량이 터져나갈 수 있으며, 한국군에도 공급 물량이 있고 자주 국방 문제로 일정 이상 공급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면은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당장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 것인데요. 한국에는 미국이 공급하는 첩단 무기들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매우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탄약고를 모두 괴멸한 우크라이나에 입고된 하이마스는 유럽이 수입을 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된 한국의 천궁이 스펙이나 기능 면에서 좀 더 앞서 있고 운용하기에 비용이 더 저렴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부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원하는 때에 방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 와중에 유일하게 답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UAE와 천궁 계약 시 다른 나라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면은 한국이 오랜 기간 방산업을 준비하며 큰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한국과 먼저 계약했음에도 제껴두고 프랑스나 미국의 접투기를 뒤늦게 도입하는 등 기존의 선진국이나 강대국에 밀려 서름을 겪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 많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위력과 가성비는 물론 오히려 일부 제품은 미국산도 뛰어넘는 위력이 증명되었고, 비로소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서 방산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방산 상위 10대 수출국 중에 한국의 수출액 증가세는 150%가 넘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앞으로 각종 방산 공장들은 풀가동으로 바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이 이 분량을 소화해낼지도 의문을 나타내는데요. 한 누리꾼은 국내 안보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한국도 지정학 위치와 북한 경계를 신경 쓰고 무기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한국이 이렇게 넘치는 분량으로 방산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으로, 이제 조선업과 같이 물량이 넘치는 기회를 잡은 만큼 더욱더 기술 개발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선업이 임금체불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주에도 불구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관련된 인원의 충분한 대우와 채용통 각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누리호의 기적도 한국이 러시아, 미국, 일본의 10분의 1 정도의 인력으로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더욱 많은 시장에서 한국의 분량을 원하며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큰 아픔이 있는 폴란드는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해서 빠르게 딜을 재결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빅딜 같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며 한국산 무기를 선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형 함재기와 수송기가 공개됐습니다. 열매 지난 9월 21일 국내 최대 방산 박람회 DX 코리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N 과 다목적 수송기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둘 다 여태껏 소문만 무성했던지라 국내 군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중 수송기의 경우 귀여운 고래처럼 생긴 데다 범고래처럼 예쁘게 도색이 되어 평이 좋습니다.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반응도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하지만 무기가 귀엽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사용할 무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가 이뤄졌는지 충분한 수량을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 분석이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KF-21N과 범고래 수송기의 성능은 얼마나 우수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좋아 보인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기체계는 생김새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상세 설계와 스펙,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단정할 수 없지만 공개된 설계만 보더라도 우리 개발진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례로 KF-21N 위 접힌 날개, 범고래의 동체 하부를 보면 해당 무기체계의 설계 사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KAI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 몇몇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무기의 생김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들 뿐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F-22처럼 생겼으면 전투기이고 민항기처럼 생겼으면 수송기라는 단순한 분류는 할 수 있어도 모습만 보고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공개된 두 신형기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성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DX 코리아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무기 박람회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무기거래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방산기업들이 최신 무기를 전시하고 각국의 무관과 정치인들이 이런 무기들을 관람하고 구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번 행사의 경우 무려 43국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군 장성, 그리고 다수의 무관단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동부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포함해 30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방문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관람한 뒤 우리 방산기업을 순회하면서 양국의 방위 협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미 FA-50여 대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이니만큼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 관심을 갖는 방산전시회이다 보니 우리 방산기업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KAI가 공개한 KF-21N과 다목적 수송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KF-21 함재기형과 다목적 수송기는 KAI에서 개발을 주장할 뿐 군에서는 아직 개발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현재 군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으나 무턱대고 결정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해서 개발과 도입의 타당성을 점검 중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KAI가 공개한 모형은 1990년대 김영삼 정권이 공개했던 한국형 항모처럼 모형만 있는 상상 속 물건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당당하게 KF-21N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개발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정도 무기는 우리 한국의 방산기업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를 사려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 방산의 능력을 홍보하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형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로 충분히 도전할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KF-21N을 살펴보면 꺾인 날개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날개를 꺾는 것은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일례로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함재 전투기들을 보면 이렇게 날개를 확 꺾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쭉한 날개가 차지할 공간을 줄여 한 대라도 더 많은 전투기와 탄약을 배에 실으려다 보니 전투기 날개가 접힐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요. 이렇게 개선된 공간 효율성 덕분에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이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은
무려 90터부터 100기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KF-21의 위 날개는 적에 접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접혀 있는데 이게 쓸모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쓸모가 있습니다. 우선 2차 대전 전투기와 달리 날개를 살짝 꺾는 것은 요즘 나오는 모든 전투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제트기가 등장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의 날개 강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야 날개가 저항을 견뎌서 공중분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의 함재기는 함재기임에도 불구하고 접을 수 있는 날개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F-14처럼 날개가 앞뒤로 움직이는 가변 이끼가 나오기도 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지금처럼 조금만 접는 걸로 타협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안 접는 것에 비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날개 한쪽을 50cm씩 접어 전투기의 전폭을 1m 줄였다고 가정하면 주기된 전투기가 10대 1대 무려 10m 나쪽이 좁아집니다. 10m로 무슨 호들갑이냐 싶으시겠지만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배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례로 만재 7만 톤의 중형 항모 퀸 엘리자베스의 전장이 280m입니다. 만재 10만 톤의 대형 항모 제랄드 포드의 전장은 333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10.6m당 6,000톤의 배수량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형 경항모의 초기 모델이었던 만재 배수량 46,000톤의 아메리카급 감습상 류캄의 전장은 257m입니다. 만재 배수량이 24,000톤이나 차이가 나는데 길이 차이는 23m밖에 나지 않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다시 계산해보면 군함의 길이가 10m 늘어날 때마다 함정의 배수량이 1만 톤씩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m를 줄이면 세종대왕급 한 척을 만들 자재와 설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접힌 날개만으로도 KF-21은 이명실상부한 함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와 일반 전투기의 차이가 날개뿐이라면 KF-21 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KF-21의 위 개발을 꺼릴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함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요소가 더 갖춰져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랜딩 기어입니다. 랜딩 기어는 전투기가 착륙할 때 내리는 바퀴로 함재기의 경우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짧은 이착륙 거리 때문에 충분히 감속하지 않았음에도 내리꽂듯이 착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랜딩 기어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KF-21에 이 랜딩 기어가 강화됐다는 것은 명백한 함재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19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기본형에 비해 앞바퀴가 뒷바퀴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보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체 하부에 항모 이착함을 위해 어레스팅 후크를 걸 수 있는 공간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KF-21엔 이 전자식 사출기 EMALS처럼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캐터펄트가 탑재된 항모에서 운용되리란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개발하는 함재기가 F-35B처럼 수직 이착륙을 염두에 뒀다면 바퀴보다는 엔진 쪽에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한국형 함재기는 랜딩 기어와 어레스트 후크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달리 말해 KF-21엔 위 설계는 캐터펄트를 탑재할 수 있는 만재 7터부터 8만 톤 수준의 중형 항모가 건조될 것을 확신하고 만들어진 설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해군이 KF-21을 채택한다면 한국형 항모 사업도 기존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 사업으로 대폭 확대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모라고 떠드는 3형 푸제남을 압살할 수 있는 중형 항모뿐만 아니라 거기에 탑재될 전투기가 모두 국산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F-21과 함께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의 형상을 통해서도 KF-21 못지않은 상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체 하부의 튜브처럼 튀어나온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푼 설계는 최신 군 수송기의 트렌드입니다. 장갑차나 자주포 등 기갑 장비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일반적인 항공기의 형상인 원통형보다 사각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하부에 별도의 공간을 추가해서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목적 수송기의 동체 상부가 마치 건물 천장처럼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개가 천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도 동체 중간이나 아래에 날개를 달면 공간을 늘릴 수 없으니 날개의 위치를 바꾼 것인데요. 여기에 쌍발기라는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면 아마 전체 중량 87톤,
최대 적재량 26톤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이나 전체 중량 141톤, 최대 적재량 37.6톤인 일본의 가와사키 C2 블루웨일 사이의 성능은 확실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C2에 비해 전체 중량 100톤, 최대 적재량 30톤 정도로 한국형 수송기는 크기를 줄이는 대신 동급 엔진을 사용해 종합 성능을 올릴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 연도를 고려할 때 일본의 가와사키 C2보다 더 강력한 적재량 40톤 이상의 전략 수송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신형 전략 수송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FA50과 KF21로 항공기술력을 입증하며 항공산업의 신흥 감자로 떠올랐으니 유럽과 함께 초대형 수송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국산 수송기가 탱크도 한 번에 옮기는 C17 같은 전략 수송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국산 수송기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수송기 개발 반대파는 이번에 공개된 모형을 보고 훨씬 더 격렬하게 수송기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딱 수송기나 쓸 놈을 만든답시고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 우리 공군의 수송기 수요만큼만 수송기를 생산하면 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실패한 방산사업처럼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들어간 돈보다 벌 돈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껏 만든 수송기의 가격이 폭등해서 차라리 외산을 사는 게 나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AI에서는 새로 개발될 수송기를 개조해 조기경보기, 정보수집기, 전자전기, 해상초계기 등 특수목적기의 도입과 대체를 할 수 있으니 부족한 수요를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개조한 수송기를 팔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닌 게 이번에 공개된 수송기 모형으로는 당장 해상초계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P3 오라이언,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등을 추적하거나 적함에 대한 미사일을 쓸 때 해면에 바짝붙어 비행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비행기 아래쪽에 있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다목적 수송기는 날개가 동체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서야 기본 설계부터 초계기로 써먹기 좋지 않은데요. 옆나라 일본도 같은 이유 때문에 C2 수송기와 P1 초계기를 따로따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형 수송기 개발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전자전기, 조기경보기의 개발 동향과 또 수송기를 최강의 공격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최신 무기의 등장을 고려할 때 한국형 수송기의 개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릴 정도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